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샵의 동기와 비동기 두 가지 실행 모델을 비교합니다. 호출 대기 반환으로 끝나는 동기 모델과 호출 등록 반납 재개로 흐르는 비동기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차이가 왜 유니티 모바일 게임의 UI 멈춤과 서버 처리랑 한계의 뿌리가 되는지를 IL 레벨까지 파고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코드를 짜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달리절트, 즉 태스크의 리절트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서버에서 유저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입니다. 겉보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죠. 그런데 실기기로 돌려보면 버튼을 누른 순간 게임 화면이 통째로 멈춥니다. 캐릭터 아이들 애니메이션조차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않다가 몇 초 뒤 응답이 도착하면 그제야 화면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5초 동안 메인 스레드는 CPU 자원을 거의 쓰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기다리는 일은 CPU가 할 일이 아닌데도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끝까지 처리한다는 동기 실행 모델 때문에 스레드 하나가 통째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두 모델의 차이를 카페 바리스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기식 바리스타는 한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데우고 라떼아트까지 완성해서 손님에게 건넵니다. 그 손님이 음료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손님의 주문을 절대 받지 않죠. 깔끔하지만 줄이 길어지면 뒤에 선 손님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비동기식 바리스타는 주문을 받으면 진동벨을 건네고 곧바로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습니다. 음료가 다 되면 진동벨이 울리고 그제야 손님이 와서 가져가죠. 바리스타는 주문 접수와 음료 전달이라는 두 시점만 처리하면 됩니다. C샵의 달리절트 호출은 첫 번째 바리스타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스레드를 묶어두고, 어웨이트는 두 번째 바리스타처럼 응답 도착하면 다시 부르라는 진동벨, 즉 컨티뉴에이션을 등록한 뒤 스레드를 풀어줍니다. 이 차이를 시간축 위에 그려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위쪽 빨간 막대가 동기 모델입니다. 작업 1을 처리하는 동안 스레드는 IO 응답이 올 때까지 블로킹된 채로 누워있고, 작업 2와 작업 3도 차례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이 시간 동안 스레드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초록 막대가 비동기 모델입니다. 시작 1, 시작 2, 시작 3을 빠르게 등록한 뒤 스레드는 곧바로 반납됩니다. 회색 점선 구간 동안 스레드는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응답이 도착할 때마다 재개, 1재개, 2재개, 3단계에서 잠깐 다시 일하고 끝납니다. 총 소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지만 비동기는 대기 동안 스레드가 자유롭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자유시간이 UI 응답성과 서버 처리량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코드로 두 모델의 차이를 직접 봅시다. 그 전에 키워드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A싱크는 이 메서드 안에서 await을 쓸 수 있다고 컴파일러에 알리는 표시입니다. await은 그 자리에서 메서드를 일시 중단하고 기다리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 줄로 자동 재개합니다.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메서드는 잠시 멈추지만 호출한 스레드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두 메서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위쪽 7번째 줄의 다운로드 싱크는 동기 버전입니다. 9번째 줄에서 달리절트를 호출하면 호출한 스레드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묶여 있죠. 아래쪽 13번째 줄의 다운로드 싱크는 비동기 버전입니다. 시그니처에 에이싱크 키워드가 붙고 반환형이 태스크 제네릭 스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15번째 줄에서 await으로 get string async 결과를 기다리지만 await 시점에 스레드는 호출자에게 반납됩니다. 두 메서드는 결과적으로 같은 문자열을 돌려주지만 스레드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IL 레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화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기 버전 다운로드 싱크의 IL입니다. 본문이 매우 단순하죠. 10번째 줄에서 get string async 2를 콜버트로 호출해 태스크 제네릭 스트링 가까스인을 받고, 12번째 줄에서 그 태스크의 get 밑줄 리절트를 다시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바로 이 get 밑줄 리절트 호출이 응답이 올 때까지 호출 스레드를 블로킹시키는 지점입니다. 메서드 전체가 호출 2번에 let 1번 13바이트짜리 직선 코드입니다. 이제 비동기 버전 다운로드 어싱크의 IL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7번째 줄에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애트리뷰트라는 메타데이터가 붙는데 컴파일러가 이 메서드를 상태 머신으로 변환했다는 표시입니다. 8번째 줄에서는 d_d1이라는 컴파일러 생성 구조체가 로컬로 선언됩니다. 이게 어웨이 사이에 살아남아야 하는 모든 상태를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11번째 줄은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의 크리에이트 호출이고, 14번째 줄부터는 인자 클라이언트와 URL의 상태, 머신의 필드로 옮기는 stfld 명령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옮겨두는 이유는 await으로 메서드가 일시 중단된 뒤 다시 재개될 때 원래 인자 값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상태 머신을 시동하는 부분입니다.
20번째 줄 추석처럼 초기 상태를 -1, 즉 첫 진입 직전으로 설정하고 23번째 줄에서 빌더의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스타트는 내부적으로 상태 머신의 move next를 첫 어웨이 지점까지 한번 굴립니다. 그리고 26번째 줄에서 빌더가 들고 있는 태스크를 가져와 27번째 줄에서 호출자에게 즉시 반환합니다. 핵심은 이 렛가 실행되는 시점에 외부 통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기 버전이 get 밑줄, result 한 줄로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매달려 있던 자리에 비동기 버전은 빈 약속, 즉 미완료 태스크를 즉시 손에 쥐어주고 빠져나옵니다. 결과는 나중에 상태 머신이 다시 굴러갈 때 채워집니다. 정리하면 동기는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는 모델이고 비동기는 기다려야 할 일을 등록만 해두고 일단 자리를 비키는 모델입니다. 이 한 줄이 이번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기술 정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기 실행은 메서드 호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반환되는 시점까지 호출한 스레드가 해당 메서드의 모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직접 실행하는 모델입니다. 외부 I, O나 타이머가 있어도 스레드는 블로킹된 채 결과를 기다리죠. 반면 비동기 실행은 메서드 호출이 작업의 완료 약속, 즉 태스크를 즉시 반환하고 실제 결과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채워지는 모델입니다. 작업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동안 호출한 스레드는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파란 박스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동기적 모양이죠. 빨간 줄로 표시된 두 군데에 어웨이시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 주황 박스로 가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iAsync state 머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조체로 변환한 모습이 보입니다. 구조체 필드에는 현재 상태 번호, 빌더, 그리고 메서드 안에서 쓰던 지역 변수 C, S, N과 await ER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move next 메서드 안에는 상태 번호로 분기하는 스위치 문이 있는데 await 지점마다 분기하고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원본 메서드 본문은 이제 상태 머신을 생성하고 시작한 뒤 빌더의 태스크만 반환하는 껍데기로 줄어듭니다. await이 늘어날 때마다 상태 번호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await 한 줄이 IL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따라가 봅시다. 앞에서 본 다운로드 어싱크 메서드의 컴파일러 생성 구조체, 즉 D_D1의 move next 메서드 본문입니다. 양이 좀 많지만 핵심 흐름은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6번째에서 8번째 줄에서는 현재 상태 번호를 필드에서 읽어 로컬에 저장합니다. -1이면 첫 진입이고 0이면 await 콜백이 와서 다시 들어온 재진입이죠. 14번째 줄에 br false 다데스 명령이 핵심입니다. br false는 스택 위 값이 0이면 점프하라는 IL 명령인데 상태가 0 즉 재진입이면 IL004의 로우 점프해서 결과 회수 단계로 곧장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move next가 await마다 2번 이상 호출되니까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멈췄는지 상태 번호로 찾아간다는 게 상태 머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서 get string async를 호출해 태스크를 받고 그 태스크에서 get awaiter를 호출해 태스크 awaiter를 꺼냅니다. 그 다음 9번째 줄에 get 밑줄 is completed 호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await ER가 이미 완료됐는지 묻는 검사인데 만약 캐시 적중처럼 태스크가 즉시 끝난 상태라면 10번째 줄에 br true 다데스가 IL0066 즉 결과 회수 단계로 곧장 점프합니다. 이걸 동기 패스트 패스라고 부릅니다. 상태 머신을 힙으로 박싱하지도 않고 콜백도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get result만 호출해서 끝내는 경로죠. 빈번한 await의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비동기의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태스크가 아직 미완료라면 5번째 줄에서 상태를 0으로 바꾸어 필드에 저장하고 6번째 줄에서 await ER 자체를 필드로 보존합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복원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 8번째 줄에 await unsafe on completed 호출이 응답이 도착하면 move next as false를 다시 부르라는 콜백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번째 줄에 leave.s 명령으로 메서드를 즉시 빠져나갑니다. 이 leaves가 실행되는 순간 호출 스레드는 자유로워집니다. UI 스레드라면 다음 입력과 렌더링을 처리하러 곧장 돌아갈 수 있죠. 동기 모델의 달리절트가 응답까지 매달려 있던 그 자리에 비동기 모델은 콜백 한 줄을 등록하고 빠져나가는 리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응답이 도착해서 move next가 다시 호출되면 첫 페이지에서 봤던 br false 분기 덕분에 곧바로 이 자리로 점프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보존해뒀던 awaiter를 필드에서 다시 읽어와 복원하고 6번째 줄에서 상태를 -1로 되돌려 await이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get 리절트를 호출해 실제 결과를 회수합니다. 만약 외부 작업이 예외를 던졌다면 이 get 리절트가 그 예외를 다시 던지고 캐치 블럭이 받아서 빌더의 set exception으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17번째 줄을 보세요. set exception 호출입니다. 호출자가 들고 있는 태스크가 폴티드 상태로 전환되고 어웨이스로의 태스크를 기다리던 코드는 그 시점에 예외를 받게 됩니다. 비동기 모델에서도 트라이 캐치가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빌더 인프라 덕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결과를 회수했다면 6번째 줄에서 상태를 마이너스 2, 즉 완료 상태로 바꾸고 8번째 줄에서 빌더의 set result를 호출합니다. 이 한 줄이 호출자에게 미리 반환했던 태스크의 완료 상태를 전환합니다. always로의 태스크를 기다리던 다른 코드가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코드의 move next 다오가 깨어나게 되죠.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상태 머신은 구조체로 만들어집니다. 첫 진입에서 태스크가 동기적으로 완료되면 박싱 없이 끝나기 때문에 할당이 0회입니다. 미완료라서 콜백 등록이 필요한 시점에만 빌더가 상태 머신을 힙으로 박싱합니다. 자주 동기 완료되는 코드라면 비동기 자체가 거의 무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await 키워드는 사실 태스크 전용이 아닙니다. C# 스펙은 await x 표현이 동작하려면 x.getAwaiter가 특정 패턴을 만족하는 객체를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고 정의합니다. 이걸 await ER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인터페이스 강제가 아니라 구조적 매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wait 대상이 되려면 7번째 줄에 is completed property, 8번째 줄에 on completed method, 9번째 줄에 get result method,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패턴 매칭이라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구현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멤버 이름과 시그니처만 보고 await 할 수 있는 타입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태스크 제네릭, 밸류 태스크, I async enumerable, 그리고 유니티에서 사실상 표준인 유닛 태스크, 심지어 직접 만든 타입까지 패턴만 만족하면 모두 같은 await 키워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닛 태스크가 어떻게 제로 얼로케이션 비동기를 구현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동기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작업의 성격을 분류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작업이 비동기로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작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I/O 바운드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외부 장치, 즉 네트워크나 디스크,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있는 작업이죠. 이 경우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어싱크 메서드를 에이싱크 어웨이스로 호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CPU 바운드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자체 연산, 예를 들면 파싱이나 암호화, 이미지 처리에 있는 작업입니다. 이 경우는 task.run으로 스레드 풀 스레드에 위임해야 합니다. 둘을 거꾸로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I/O 바운드 작업에 task.run을 쓰면 스레드 풀 스레드 하나를 잡아다가 거기서 달리절트로 블로킹하는 셈이라 스레드만 한 개 더 낭비할 뿐 응답성도 처리량도 개선되지 않거든요. I/O 바운드 사례를 before와 after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서 인벤토리를 받아 UI에 그리는 매우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코드를 나란히 두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before 코드입니다. 인벤토리 로더비드 클래스의 on 클릭 로드 메서드를 보세요. 18번째 줄에서 get string async 달리절트로 인벤토리 제이슨을 받아 19번째 줄에서 UI에 표시합니다. 16번째와 17번째 줄 주석이 정확히 지적하는 대로 달리절트는 호출 스레드, 즉 유니티 메인 스레드를 응답이 올 때까지 묶어줍니다. 와이파이가 느리면 게임 화면 전체가 그동안 얼어붙죠.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다른 버튼 입력도, 화면 갱신도 모두 멈춥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15번째 줄에서 메서드 시그니처가 async task on 클릭 로드 어싱크로 바뀐 게 보입니다. 단환형이 태스크가 되고 본문에 await을 쓸 수 있게 되는 표시죠. 메서드 자체가 비동기로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본문을 봅시다. 17번째 줄 주석이 핵심입니다. await 시점의 메인 스레드는 즉시 반납됩니다. 응답이 도착하면 유니티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즉 메인 스레드 디스패처가 다음 줄을 메인 스레드에서 다시 이어 실행하므로 21번째 줄의 인벤토리 텍스트 접근이 안전합니다. 20번째 줄에서 달리절트가 await으로 바뀐 결과로 UI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는 거죠. 컴파일된 코드 크기는 늘어나지만 런타임의 스레드 점유 시간이 줄어드는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게임 화면이 얼지 않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코드의 IL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before, 이래 on 클릭 로드 메서드는 두 번째 줄에서 get string async를 호출해 task, IL을 받고 세 번째 줄에서 그 task의 get, 밑줄 result를 다시 호출합니다.
이 get 밑줄 리절트 한 줄이 메인 스레드를 응답까지 묶어두는 정확한 IL 위치입니다. 애프터의 온 클릭 로드 어싱크는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빌더의 스타트를 호출해 상태 머신의 무브 넥스트를 첫 어웨이트 지점까지 굴리고, 세 번째 줄에서 빌더가 들고 있는 태스크를 가져와 네 번째 줄에서 즉시 glad 합니다. 이 렛이 실행되는 순간 외부 통신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메서드 자체는 끝나고 메인 스레드는 다음 입력 처리와 렌더링 루프로 돌아갑니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비포는 응답까지 매달려 있고 애프터는 시작만 시켜놓고 빠져나오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CPU 바운드 작업의 처리 방식도 보겠습니다. 헤비 캘큘레이터의 온 헤비 버튼 클릭 메서드는 1억 회 덧셈을 수행하는 무거운 계산입니다. 8번째와 9번째 줄 주석이 지적하듯 이런 계산을 메인 스레드에서 그대로 실행하면 어웨이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외부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CPU 자체가 일하는 시간이라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줄처럼 task.run 람다 안에 계산을 넣어 스레드 풀 스레드에 위임합니다. 이러면 메인 스레드는 즉시 반납되고 계산은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17번째와 18번째 줄을 보세요. await 다음 줄인 debug 단 로그 줄이 다시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유니티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캡처되어 있어서 await 이후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동작 덕분에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일을 하고 결과만 메인 스레드에서 안전하게 반영하는 패턴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함정 하나입니다. task.run 람다 안에서 game object.transform.position 같은 유니티 API as the grows를 호출하면 Unity exception, get 밑줄 transform, can only be called from the main thread 라는 예외가 던져집니다. 유니티는 거의 모든 API가 메인 스레드 전용이라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는 절대 유니티 API를 호출하면 안됩니다. 람다 안에서는 순수 계산만 하고 UI 반영이나 트랜스폼 조작은 await 이후에 메인 스레드 코드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지시 고려도 짚고 가겠습니다. async await은 미완료 await이 발생할 때마다 상태 머신을 힙으로 박싱합니다. 1프레임에 수백 번 호출되는 업데이트 같은 게임 플레이 핫패스에서 매번 await을 쓰면 범 지시의 지시 스파이크, 즉 일시적 프레임 멈춤의 원인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밸류 태스크 제네릭입니다. 자주 동기적으로 완료되는 작업. 예를 들면 캐시주얼 같은 경우 태스크 제네릭 대신 밸류 태스크 제네릭으로 반환하면 동기 완료 시 0 할당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사이샵의 유닛 태스크입니다. 유니티 전용 await ER로 플레이어 루프와 직접 연동되어 매 프레임 대기와 시간 대기를 모두 제로 얼로케이션으로 처리합니다. 유니티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실상 표준이죠. 이 둘은 별도 주제이고 이 영상에서는 핫패스에서는 태스크 기반 에이싱크를 무분별하게 쓰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제 비동기를 다룰 때 자주 빠지는 함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ASP.NET 클래식이나 WPF, 윈폼즈처럼 단일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즉 특정 스레드의 코드를 다시 보내는 디스패처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async 메서드를 단리절트로 호출하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느린 게 아니라 영원히 멈춥니다. 데드락 시나리오를 따라가 봅시다. 5번째 줄에서 온 버튼 클릭 메서드가 로드 어싱크 달 리절트를 호출하면 UI 스레드는 그 자리에서 블로킹됩니다. 그런데 로드 어싱크 안의 await은 UI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캡처해둡니다. 12번째와 13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응답이 도착하면 다음 코드를 UI 스레드에서 실행해달라고 큐잉합니다. 14번째 줄 주석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UI 스레드는 5번째 줄에서 달리절트로 블로킹된 채라 그 큐를 처리할 수가 없죠. 응답이 와 있는데 UI 스레드가 큐를 비울 수 없고 UI 스레드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서로를 기다리는 데드락이 만들어집니다. 해법은 호출자도 비동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 async all the way라는 원칙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줄에서 온 버튼 클릭 메서드 자체에 async를 붙이고 네 번째 줄에서 달리절트를 await로 바꿉니다. 그러면 await 시점에 UI 스레드가 즉시 반납되고 UI 메시지 큐가 정상적으로 돌면서 응답 도착 시 콜백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데드락이 사라지죠. 참고로 이벤트 핸들러는 시그니처상 보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async 보이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외의 일반 메서드에서는 async 보이드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음 함정에서 이유를 보겠습니다. Synchronization Context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희 코드를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하라 같은 요청을 처리하는 추상화입니다. WPF, 윈폼즈,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는 모두 자체 Synchronization Context가 있어서 await 이후 자동으로 원래 스레드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await task.delay 천 다음 줄은 await이 시작된 스레드에서 다시 실행됩니다.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죠. 콘솔 앱이나 ASP.NET Core처럼 컨텍스트가 없는 환경에서는 자동 복귀가 일어나지 않고 스레드 풀 스레드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에이싱크 보이드의 위험성입니다. 에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호출자가 완료를 기다릴 수 없고 메서드 내부에서 던진 예외가 호출자의 트라이 캐치에 잡히지 않으며 보통 프로세스를 즉시 종료시킵니다. 이 마지막 효과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두 메서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반환형이 보이드냐 태스크냐입니다. 두 번째 줄의 Fire and Forget Bad는 에이싱크 보이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예외를 던지면 호출자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줄의 Fire and Forget Good은 에이싱크 태스크입니다. 12번째 줄의 예외는 태스크 안에 보존되어 호출자가 어웨이트하거나 트라이 캐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예외 처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IL에서 보면 그 차이가 빌더 타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이싱크 보이드가 사용하는 빌더는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입니다. 세 번째 줄의 set exception은 잡히지 않은 예외를 현재 synchronization 컨텍스트에 던지는데 핸들러가 없으면 프로세스 자체가 종료됩니다. 콘솔 앱이라면 그냥 죽고 서버라면 다른 모든 요청이 같이 떨어집니다. 반면 에이싱크 태스크가 사용하는 빌더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입니다. 같은 이름의 set exception이지만 동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의 호출은 예외를 태스크의 exception 프로퍼티에 보관하고 호출자가 어웨이트하거나 task.exception에 접근하는 시점에 다시 던집니다. 빌더 타입 한 글자 차이가 예외 처리 의미를 완전히 바꾼다는 게 IL 그대로 보이죠.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 환경 특유의 문제입니다. 비동기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어웨이트 이후의 코드가 이미 죽은 객체의 필드를 참조하다가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 맥스를 던집니다. 신전환이나 오브젝트 플링이 잦은 게임에서는 매우 흔하게 만나는 버그입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의 스타트 메서드가 에이싱크 보이드로 선언되어 있고 여덟 번째 줄에서 5초를 기다린 뒤 아홉 번째 줄에서 레이블 텍스트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5초 사이에 게임 오브젝트가 디스트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블 참조가 이미 무효화된 상태에서 텍스트 할당이 실행되면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예외는 에이싱크 보이드가 만든 빌더를 통해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흘러가서 잡히지 않은 예외가 되죠.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콘솔의 빨간 에러로, 실기기에서는 게임이 죽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애프터는 캔슬레이션 토큰을 라이프 사이클에 묶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캔슬레이션 토큰 소스를 필드로 만들어두고 11번째 줄에서 태스크다 딜레이에 그 토큰을 함께 넘깁니다. 토큰이 취소되면 오퍼레이션 캔슬드 익셉션이 던져지죠. 12번째 줄에 디스가 널인지 체크하는 건 추가 안전망입니다. 유니티에서는 디스트로이된 오브젝트의 이퀄리컬 널 비교가 true로 평가되도록 오버로드 되어 있어서 이게 통하거든요. 그리고 15번째 줄의 캐치가 정상 취소 예외를 조용히 흡수합니다. on destroy에서 underscore cts.cancel과 디스포즈를 호출해서 오브젝트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안전하게 정리합니다. 유니태스크에는 dis.getCancellation 토큰 on destroy 같은 헬퍼가 있어서 이 보일러플레이트가 한 줄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함정은 에이싱크 보이드 람다의 폭발입니다. 이벤트 구독에 무심코 에이싱크를 붙이면 익명 에이싱크 보이드 람다가 생성됩니다. 안에서 던진 예외는 이벤트 발행자도 구독자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떠다니죠. 함정 2에서 본 에이싱크 보이드의 모든 위험이 람다 형태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비포 코드를 보세요. 두 번째 줄의 버튼 on 클릭 add listener에 넘길 람다가 에이싱크 무인자 람다입니다. add listener가 받는 델리게이트의 시그니처가 보이드 라서의 람다는 에이싱크 보이드 람다로 생성됩니다. 세 번째 줄의 로드 어싱크에서 예외가 나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출 스택에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애프터의 패턴은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람다 자체는 동기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서 언더스코어 이퀄 세이프 온 클릭 어싱크 호출로 태스크를 받아 즉시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의 세이프 온 클릭 어싱크 자체는 에이싱크 태스크로 선언해서 여섯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트라이 캐치로 모든 예외를 명시적으로 처리합니다. UI 이벤트 시스템이 동기형 시그니처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별도 태스크 반환 메서드를 만들고 언더스코어 이퀄 메서드 어싱크로 호출한 뒤 그 안에서 모든 예외를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C# 비동기 모델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C# 1.0부터 3.0까지의 가장 오래된 패턴은 APM, 즉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의 비긴캣, 리스폰스에 콜백을 넘기고 다섯 번째 줄의 엔드겟 리스폰스로 결과를 회수하는 방식이죠.
8번째 줄 주석처럼 다른 비동기 작업이 또 필요하면 콜백 안에 또 그 안에 콜백이 중첩되면서 들여쓰기가 오른쪽으로 끝없이 밀리는 콜백 지옥이 만들어졌습니다. C# 4.0에서 태스크가 등장하면서 비동기 작업이 1등 객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태스크 닷 팩토리 닷 스타트 뉴로 작업을 만들고 8번째 줄에 컨티뉴 위드로 다음 단계를 이어붙이는 방식이죠. 콜백이 메서드 호출로 바뀐 건 큰 발전이지만 11번째 줄 주석처럼 여러 단계를 이어붙이려면 컨티뉴 위드가 또 중첩됩니다. 여전히 트랙 캐치도 직관적이지 않고요. 그러다 2012년 C# 5.0에서 에이싱크 어웨이시 도입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메서드 시그니처에 에이싱크 태스크 가린사라 붙고 네 번째 줄에서 어웨이트 한 줄로 외부 호출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동기 코드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읽히죠. 트라이 캐치, 또 포도, 유징도 모두 평소처럼 쓰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니까요. 이 영상에서 본 비동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C# 7.1부터는 메인 메서드도 비동기로 직접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네 번째 줄처럼 로드 어싱크 닷 게서 웨이터 닷 겟리절트라는 보일러플레이트로 강제로 동기화해야 했죠. 8번째 줄과 10번째 줄처럼 에이싱크 태스크 메인 시그니처를 쓰면 어베이스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에이싱크 메인의 IL도 일반 에이싱크 메서드와 똑같습니다. 5번째 줄에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애트리뷰트가 붙고 6번째 줄에 컴파일러 생성 구조체가 로컬로 잡히고 7번째 줄에 빌더 크리에이트, 8번째 줄에 스타트 호출이 들어갑니다. 진입점에서는 컴파일러가 추가로 get await get result 호출을 끼워 넣어서 동기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도록 만든 셈이죠. 결국 메인도 일반 에이싱크 메서드와 동일한 인프라로 돌아갑니다. C# 7.2와 8.0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의 밸류 태스크 제네릭은 자주 동기 완료되는 비동기에 쓰는 영할당 친화 타입입니다. 캐시 적중처럼 즉시 결과가 있으면 5번째 줄처럼 박싱 없이 밸류 태스크를 만들 수 있죠. 미완료라면 6번째 줄처럼 일반 태스크로 위임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async enumerable입니다. 비동기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인데 16번째 줄처럼 await로 한 줄씩 읽고 일드 리턴으로 한 항목씩 내보내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죠. 이 두 도구는 파트 13의 별도 주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C# 11 이후로는 BCL, 즉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비동기 await ER 패턴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태스크, 제네릭, 밸류 태스크, 제네릭, async, enumerable 제네릭, 그리고 유니티의 유닛 태스크 같은 사용자 정의, await ER까지 모두 같은 await 키워드로 통합되었죠. 정리하면 동기는 호출 블로킹 반환, 비동기는 호출 등록 반납 재개 모델이고 async await은 컴파일러가 만든 상태 머신 위에서 동작합니다. IO 바운드는 async await로, CPU 바운드는 task.run으로 풀어야 하고 메인 스레드에서 달리절트나 .wait로 비동기를 동기화하면 데드락이나 프레임 멈춤이 생깁니다. async void는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면 절대 쓰지 않고 유니티에서 비동기는 cancellation 토큰을 onDestroy에 묶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페스에서는 태스크 기반보다 밸류 태스크나 유닛 태스크를 우선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